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맨시티의 새로운 신성 제레미 도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제레미 도쿠. 지금 돌아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이었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도쿠는 벨기에 최고의 명문구단 안데르레흐트에서 2018년 16세의 나이에 프로로 데뷔했습니다. 불과 16세의 어린 소년이 그라운드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벨기에를 넘어 유럽 전역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특히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이 도쿠에게 큰 관심을 표하며 그의 가족들을 리버풀 훈련장으로 초대하기까지 했다고 하죠. 당시 리버풀 18세 이하 팀 감독 스티븐 제라드가 도쿠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리버풀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도쿠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경기에 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B클럽이 아니라 자신에게 1군 주전 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팀이었습니다. 그 결과 도쿠는 2020년 10월 5일 2600만 유로 안데르레흐트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며 리그앙 스타드 렌에 합류하게 됩니다. 첫 시즌엔 30경기 2골 3도움, 다음 시즌은 아쉽게도 부상으로 인해 많은 경기를 소화하진 못했으나 22-23 시즌 리그 6골 득점에 성공, 다행히 계속되는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시기에 도쿠는 드리블 능력이 완전히 개화하면서 상대 진영을 능수능란하게 교란했습니다. 툴루즈전에선 무려 한 경기 12개 드리블 성공이라는 흔치 않은 기록까지 보여줬죠. 그렇게 23-24 시즌을 앞둔 시점, 제레미 도쿠에게 새로운 변화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많은 빅클럽들이 도쿠를 영입하기 위해 비드를 넣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모든 조건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팀이 있었으니 바로 맨시티였습니다. 이때 맨시티는 오른쪽 윙어 마레즈가 사우디로 이적해 선수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마침 같은 벨기에 출신의 팀 에이스 케빈 데브라이너가 구단에 도쿠를 추천했으며 여기에 결정적으로 감독 펩 과르디올라가 그를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이적 공백, 에이스의 추천, 감독의 니즈까지 말 그대로 이적에 어떤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결국 2023년 8월 24일 6천만 유로, 한화 약 850억 원에 도쿠는 맨시티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등번호는 올렉산드르 진첸코 이후 비어있던 11번이었죠. 이적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 제레미 도쿠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사우디로 떠난 마레즈의 대체자가 아니라 오히려 한창 현역으로 뛰고 있는 과거 프리미어리그 역대 이적료 1위였던 선수 잭 그릴리시의 대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올 시즌 도쿠는 리그에서 그릴리시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받으며 인상적인 공격 포인트를 쌓아올리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모두 보셨을 11라운드 보머스전에선 무려 1골 4도움, 미친 퍼포먼스로 전세계의 시티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이토록 경기를 완벽히 지배하는 건 세계 최고의 무대 프리미어리그에선 절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특징이 있길래 도쿠는 이토록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의 강점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레미 도쿠가 가진 첫 번째 특징, 강력한 드리블입니다. 이는 도쿠의 플레이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동시에 가장 독특한 강점입니다. 과거부터 축구 전문가들은 선수들의 드리블을 놓고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곤 했습니다. 하나는 볼을 앞으로 길게 툭 쳐놓고 선수 본인의 피지컬, 압도적인 주력으로 상대 수비를 압살하면서 밀고 들어가는 드리블입니다. 음바페, 스털링, 베일 등 우리가 파괴적이라 불렀던 선수들이 주로 구사하던 드리블이죠. 다른 하나는 짧은 터치와 잦은 방향 전환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뒤흔들면서 촘촘한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드리블입니다. 메시, 아자르와 같은 선수들은 자기 발 앞에 있는 볼을 섬세하게 터치하며 박스한 수비수들을 완전히 농락하곤 했습니다. 이 두 유형 중 도쿠는 어떤 드리블을 구사할까요? 놀랍게도 이 두 종류의 드리블을 모두 구사합니다. 볼을 대담하게 쳐놓고 타고난 주력을 100% 발휘해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박스 근처에선 짧은 터치들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수비 진영의 빈틈을 공략하기도 합니다. 물론 축구 역사에서 이 두 가지 드리블을 모두 구사했던 선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비교적 가까운 예시론 20대 초반의 메시, 그리고 젊은 시절의 호나우두 같은 이들이 두 유형을 모두 선보이곤 했습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도쿠가 드리블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메시나 호나우두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모습만 봤을 때 도쿠는 메시만큼 섬세하지 못하고 호나우두만큼 폭발적이지 않죠. 그럼에도 도쿠가 가지고 있는 드리블 스킬만은 분명 흔하지 않은 재능이고, 그 강점들을 갈고 닦아 만개시킬 수 있다면 월드클래스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가 드리블을 시도할 때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볼을 터치하기 전에 발을 한번 공중에서 휘젓는다는 겁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선 쓸데없다고 지적할 수도 있는 동작인데요. 도쿠의 이 행동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동작으로 상대 수비의 움직임을 이끌어낸 뒤 반드시 그 다음 강력한 돌파를 펼치기 때문입니다. 최근 측면 윙어들 중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무의미한 발재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과 제레미 도쿠의 차이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발재간이 그냥 발재간으로 끝나냐 아니냐죠. 도쿠는 재빠른 발재간으로 수비수를 자극하고 상대가 달려들거나 조금이라도 움찔하는 제스처를 보이면 그 찰나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동작은 겉멋이 아니라 수월한 드리블 돌파를 위한 하나의 포석입니다. 도쿠는 이를 최대한 활용해 올 시즌 드리블 성공률 67%, 3번 시도에 2번 이상 성공하고 있으며 파이널 서드 안쪽 예리한 칼날로 맨시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도쿠의 두 번째 특징, 최적의 패스 타이밍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엔 지금도 많은 드리블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료와의 연계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든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살려 크랙으로서 활동하든 공격 진영에서의 존재감을 갖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드리블러들 중에서 정확한 패스 타이밍을 알고 기회를 창출해내는 능력을 갖춘 선수는 매우 드뭅니다. 많은 드리블러들이 자기 앞에 있는 볼을 몇 번 더 터치하기 위해 머뭇거리다가 팀의 공격 템포를 놓치고 동료에게 찔러줄 수 있는 치명적인 패스 타이밍을 흘려보내곤 하죠. 제레미 도쿠는 이와 달리 알맞은 타이밍에 패스를 내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의 드리블 돌파는 온전히 자신만 골을 넣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쿠가 파이널 서드 안쪽에서 드리블로 상대 수비 한 명을 제쳤을 때 다른 수비 한 명 혹은 많게는 2명까지 그를 막기 위해 헐레벌떡 접근해 옵니다. 그 결과 시티의 다른 동료들이 골문과 가까운 위치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본머스전에서 4-5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도쿠의 드리블, 이에 따른 수비 진영 붕괴, 그리고 이를 인식한 후 적절하게 내어준 그의 패스가 조합된 결과였습니다. 이제 시즌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재 제레미 도쿠는 리그에서 84%라는 패스 성공률, 매경기 평균 1.9개의 키패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팀 내 어시스트 1위, 기회 창출 19회를 기록했습니다. 공격 진영에서의 활약을 의미하는 지표들에서 모두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이 맨시티에서의 첫 시즌이라는 점, 그리고 2002년생 어린 선수라는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수치죠. 마지막으로 맨시티에서 도쿠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펩 과르디올라는 현재 제레미 도쿠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시즌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는 칸셀로의 이탈을 기점으로 시스템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과르디올라는 왼쪽에 칸셀로와 포든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왼쪽으로 볼을 투입, 오른쪽에 있는 마레즈를 아이솔레이션 시켜 그에게 솔로 플레이를 맡겼습니다. 볼은 왼쪽에서 많이 돌지만 정작 중요한 공격 찬스는 오른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러나 이 시스템의 핵심이었던 칸셀로가 떠난 이후 과르디올라는 판을 완전히 새로 짰습니다. 그는 팀의 홀딩 미드필더 로드리와 아래에서 올린 스톤스를 활용해 투볼란테를 구성, 베르나르도 실바를 오른쪽에 배치한 뒤 그 뒤에 있는 카일 워커를 지속적으로 오버래핑 시키면서 오른쪽 공간에서 볼이 많이 돌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반대로 왼쪽 공간을 아이솔레이션 시켰습니다. 이 아이솔레이션 공간을 차지했던 선수가 잭 그릴리시였습니다. 그릴리시는 왼쪽에서 볼을 받아 안정적으로 키핑하고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드는 데브라이너 혹은 균도안에게 볼을 전달, 과르디올라가 자신에게 요구했던 부분 전술을 충분히 수행해줬습니다. 현재 23-24 시즌에도 맨시티의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윙포드로 필포든을 배치, 볼이 오른쪽에서 돌게 만들고 반대 왼쪽을 아이솔레이션 시키고 있죠. 여기서 지난 시즌과 달라진 점, 바로 중앙의 퀄리티입니다. 데브라이너, 균도안 대신 알바레스, 베르나르도 실바, 코바치치, 누네스가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는데요. 이 자원들이 맡은 역할을 잘 소화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직까진 데브라이너, 균도안만큼의 퀄리티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으며 과르디올라의 축구에도 완벽히 적응했다고 하기엔 어렵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저번 시즌 그릴리시가 보여줬던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한 부분 전술이 난항을 겪어야만 했고 그릴리시 본인도 고립되면서 볼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죠. 이 어려움 가운데 과르디올라가 찾은 해법이 제레미 도쿠였습니다. 볼을 받았을 때 다소 텀을 두고 동료들이 올라오는 것을 대기, 이후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그릴리시의 플레이였다면 도쿠는 첫 터치 후 일단 드리블을 칠 자세부터 잡습니다. 이어서 상대 수비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을 경우 무조건 파고듭니다. 같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라도 그릴리시가 침투에 들어오는 동료를 활용했던 반면 도쿠는
직접 수비 두세 명을 끌고 본인이 하프스페이스를 향해 돌진합니다. 누가 잘한다 못한다를 따질 것 없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다만 시티의 현 상황에선 그릴리시보다 도쿠의 플레이 스타일이 효과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중앙 미드필더 동료의 침투를 전제로 한 하프스페이스 공략보다 도쿠의 저돌적인 솔로 플레이가 시티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알고 있는 과르디올라도 그릴리시 대신 도쿠를 선택하며 팀의 중요한 측면 공격을 맡겼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릴 때 매우 영리하다, 정말 놀랍다, 내가 내린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적용하고 게임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그를 바꾸고 싶지 않다, 모든 경기에서 정말 잘 뛰어주고 있다. 과르디올라의 이 말은 그가 지금의 도쿠를 봤을 때 얼마나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과르디올라는 이 만족과는 별개로 도쿠를 가르칠 때마다 새로운 욕심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필드 위 여러 공간을 활용할 줄 아는 선수, 다양한 포지션 소화 능력을 중요시하는 과르디올라인 만큼 도쿠에게도 같은 미래를 바라고 있죠. 하지만 나는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의 다음 단계는 이제 오른쪽에서도 왼쪽과 똑같이 플레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양 측면에서 플레이할 수 있고 그처럼 뛰어난 결단력을 가진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왼쪽과 오른쪽, 위치를 가리지 않고 측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라. 앞으로 과르디올라 아래에서 제레미 도쿠의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맨시티의 신성 제레미 도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태 장점들만 말씀드렸지만 도쿠는 아직 어리고 부족한 점이 많은 선수입니다. 애매한 퍼스트 터치로 좋은 기회를 날리는 장면, 커리어 내내 시즌 10골 이상 넣어본 적이 없다는 점, 과르디올라의 축구에서 강조하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 등 개선의 여지가 있죠. 하지만 저는 가까운 미래 제레미 도쿠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과거 아자르유, 크랙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로 성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 축구 경기들을 볼 때마다 감탄을 내뱉었던 윙포워드들 본연의 모습, 드리블로 측면을 허물고 단신으로 상대 진영을 파괴하는 재능이 도쿠에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축구 팬들은 앞으로도 속 시원한 플레이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를 주목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